교육팀을 발표를 맡은 김주희입니다. 저희 교육팀에서는 학생 인권과 교권에 관한 짧은 책을 만들었고 책의 부분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책의 제목은 학생 인권과 교권은 대립각에 위치해 있는가입니다. 목차로는 교권에 관한 설명, 학생 인권에 관한 설명, 그리고 이 둘의 대립에 대한 저희의 생각입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 여러분은 교권과 학생 인권 중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생 인권 침해, 교권 추락, 이 둘은 매번 가치를 저울질당합니다. 그런데 과연 더 중요한 인권이 존재할까요? 먼저 교권에 관한 설명입니다. 교권은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교사로서 지니는 권력, 교권은 교원의 교육권이라는 제한적 의미로 사용됩니다. 교권 관련 법령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학교에 설치되는 교권보호기구로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교원의 교육활동 관련 문제 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존재합니다. 그 다음은 학생 인권에 관한 설명인데요. 학생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존재하는 당연히 가지는 권리나 자격을 말합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인권 조례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현재 시행되는 학생인권 조례는 2009년 경기도 교육감 후보였던 김성훈 의원이 제정한 것입니다. 이 조례는 학생인권의 기본인권, 개성을 실현한 권리, 학생에 대한 인권 등의 내용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권과 학생인권 조례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조훈현 의원은 학생인권 조례에 의해 수업 분위기가 나쁘게 되고 교사들도 학생 지도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하며 교원에게는 교권 침해, 학생에게는 학습권 침해 문제를 보여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친 학생인권 조례는 김상곤을 상징하는 정책이 아닌 실패한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체벌 폐지가 생기면서 한 중학교 교사는 체벌 금지 이후 선생님에게 반말을 하거나 욕을 하는 일이 수시로 벌어지고 있다며 심지어 한 학생은 여선생님의 배를 발로 차고 도망가면서 때리려면 때려봐, 신고할 테니까 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학생인권 조례는 꼭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한 예를 들어본다면요. 한 학생이 있었는데 머리를 자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리걸음으로 운동장을 돌게 하였지만 학교의 분위기가 학생 인권을 운운하면서 규정을 붙일 수 없는 분위기라서 이 학생은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체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체벌이 없어지고 학생인권 조례가 생긴 뒤에 학생인권과 교권이 자주 화두에 올렸습니다. 실행되고 있는 학생인권 조례가 확실한 효과를 이루도록 계속된 조치를 시행하고 학생과 교사 사이에서 가장 근본하게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는 학교 위주의 생활 규정을 민주적인 방법으로 학생과 교사 인권의 의견을 통합하여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인문학 동아리 육아리세 심리팀 이승현, 황영훈입니다. 여기 뒤에 보이는 것처럼 저희는 왜 독일 국민들이 나치에 열광했는가를 타이틀로 군중심리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목차인데요. 크게 파시즘에 대해 소개하고 그 다음 전체주의, 군중심리를 다룬 뒤에 이 모든 예시를 매우 잘 보여주는 실험인 세 번째 물결 실험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시즘인데요. 파시즘은 1919년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입니다. 원래 이 말은 이탈리아어 파쇼에서 시작되었는데 이 파쇼의 뜻은 묶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파시즘에서는 이를 결석 또는 단결의 의미로 사용합니다. 이렇듯 이러한 파시즘은 전체주의에 기반을 둡니다. 전체주의는 개인은 전체 속에서 비로소 존재 가치를 갖는다는 하나의 사상으로 전체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개인은 희생도 된다고 생각하는 약간을 위험한 사상입니다. 히틀러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국민들을 전쟁터로 동원을 해야 됐고 이를 위해 만든 조직이 나치입니다. 나치는 군중 심리를 이용하여 많은 국민들을 효과적으로 전쟁터에 동원되게 했고
동원되게 했습니다. 군중심리의 특징에는 운영성, 무책임성, 위판성, 감정성, 알구성, 친근감 등이 있는데 이걸 모두 말하기에 시간이 너무 짧아서 생략을 하고 간단히 말하면 다수의 의견에 소수가 그저 따르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의 롱패딩이 유행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게 유행이니까 나도 사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롱패딩을 사게 되었고 입으니까 뭔가 소속감도 생기고 일체감도 생기고 이게 왜 좋은지 모르겠는데 좀 더 따뜻한 것 같고 그런 기분을 느끼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렇듯 히틀러도 나치 중심 세력을 자신 측근들을 기반으로 점점 세력을 확장해 나갔고 이는 결국 나치가 유대인 학살을 저질렀을 때도 대다수의 국민들이 눈을 감고 혹은 이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옳다 생각하니 국민들은 주체감 또한 느끼지 않았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간다는 일치감 또한 느꼈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를 잘 보여주는 제3의 물결이라는 실험을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3의 물결 실험은 역사교사 론 존스가 자신의 역사 수업에서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인데요. 민주주의 사회조차도 쉽게 그 전체주의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실험이에요. 론 존스는 어째서 독일 시민들이 유대인 집단 학살을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를 학생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체험하게 해보자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자는 이 실험에서 상징, 구호, 집단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설정했습니다.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는 파도를 상징으로 정했고 훈련을 통한, 공동체를 통한, 실천을 통한 힘의 직결을 구호로 내세웠습니다. 또한 갈매기 집단이라는 분단을 만들어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시키려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파도를 거부하는 소수 학생들에게 통제, 폭력, 협박과 회유를 일삼았고 파도 회원은 첫 시작 30명에서 200명으로 급증하여 그 규모가 점차 론 존스의 손을 벗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을 느낀 론 존스는 실험을 종료하겠다고 느끼고 실험 5일째 되는 날 파도 회원들을 불러 모읍니다. 실험 마지막 날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이제 파도 운동의 창립자이자 지도자께서 그 미용을 드러내실 거다. 그 후 화면에 등장한 지도자는 바로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연우씨 이거 한 번만 히틀러처럼 읽어주실 수 있나요? 구텐탁. 나는 독일인만을 받들며 살 것입니다. 이것은 어릴 때부터 나의 소명이었습니다. 오직 하나, 나는 독일만을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론 존스는 너희 중 누구도 독일 시민이 그랬던 것처럼 조종당하고 추종자가 되고 광기에 사로잡힌 이 집회에 제 발로 걸어들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며 파도를 해산시킵니다. 실험이 끝난 후 론 존스는 실험이 진행될수록 나 자신도 실험의 일부가 되어갔다. 학생들이 보여주는 단일화 행동을 즐겼고 독재자 역할에 빠져들었다 라고 말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처럼 그저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경험이 있지 않나요?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생각하고 비판할 줄 아는 모든 지평선 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